안녕하세요. 다큐 앤 드라마 임팩트의 이주영입니다. 오늘은 자유와 존엄, 격조 있는 우정의 연대에 대해 사유하게 이끄는 영화 타인의 삶과 이를 원작으로 한국 초연한 연극 타인의 삶에 대해 들여다보려 합니다. 냉전 시대인 1980년대 슈타지로 통칭한 독일 비밀 경찰과 이들의 밀착 감시를 수년간 받은 문화예술인들의 삶에 대한 작품입니다. 시나리오 개발부터 영화로 완성되기까지의 과정 또한 한 편의 영화 같은 타인의 삶은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을 비롯 세계 유수의 주요 상을 휩쓴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한국 초연된 연극 역시 2024년 11월 말부터 2025년 1월 말까지 상영 내내 전성 매진을 기록한 화제작입니다. 분노와 균열이 바이러스처럼 확장되는 요즘 시국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위를 세밀히 살피게 하는 예술 작품이기도 합니다. 1980년대 냉혹한 감시 사회를 겪은 동독 예술인들의 삶을 통해 전체주의와 파시즘의 폭력성을 조망하게 되는 이 작품은 동시대의 극단적 우경화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돌아보게 합니다. 영화는 오프닝 자막부터 상어화입니다. 1980년대 동독은 비밀경찰 10만 명, 감청요원 20만 명에 달하는 슈타지 전성시대였습니다. 소련의 KGB, 북한의 보위부와 비견하는 동독의 슈타지는 감시와 억압의 상징입니다. 영화 타인의 삶은 동독의 전국민 감시체제 하 타인의 삶만 들여다본 비밀경찰이 조금씩 변하는 과정을 담아냅니다. 첫 장면은 슈타지의 취조실과 감옥이 줄지어 있는 복도의 트래킹샷입니다. 비밀경찰에 끌려가는 왜소한 남성의 뒷모습을 따라가는 카메라는 관객들을 80년대 동독으로 빠르게 이끌고 들어갑니다. 취조실에 들어서자 무표정한 비즐러 대위가 있습니다. 비즐러는 혐의자에게 건조하고 낮은 목소리로 양손 손바닥을 의자 바닥에 대고 앉으라고 지시하죠. 클로즈업되는 나무 의자 위에는 주황색 천이 깔려 있습니다. 상황 발생 시 경찰견이 추적하기 위한 채취 흡수용입니다. 비즐러는 잠을 못 자게 하는 조용한 고문을 시행합니다. 40시간 넘는 취조 끝에 혐의자는 서독으로 탈출하는 이웃을 도왔다고 자백하죠. 연이어 오디오 테이프가 돌아가는 이미지가 몽타주되면서 주마오탄이 비즐러가 가르치는 대학생들이 가득 찬 강의실입니다. 영화 속 현재 1984년 슈타지를 양성하는 대학입니다. 비즐러는 얘의 취조 과정을 녹음해 강의 교재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디오 테이프 너머 취조 현장과 현재의 강의실이 오버랩됩니다. 불면에 고문을 당하는 혐의자의 고통스러운 목소리에 일부 학생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공포를 드러내죠. 비즐러는 건조한 표정으로 해당 학생의 이름에 표시합니다. 취조 현장과 강의 현장을 오가는 반복되는 몽타주는 슈타지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다음 시퀀스는 연극 공연장입니다. 비즐러는 동창이자 상사인 그루비츠 중령의 초대로 동독 제1의 극작가 드라이만의 연극을 관람합니다. 영화가 본격화되는 극중극 장면입니다. 비즐러가 들고 있는 연극 팜플렛을 통해 관객들은 극중극이 드라이만이 쓴 연극 사랑의 얼굴들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만의 연인 크리스타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줄곧 망원경으로 극장 내부와 무대를 관찰하던 비즐러는 품위 있고 지적인 크리스타에게 매혹됩니다. 연극이 끝난 후 그녀와 드라이만의 키스를 망원경으로 관찰하며 묘한 감정에 빠지죠. 비즐러는 공연장에 들어서면서 비밀경찰답게 모든 사람들의 관계망을 객석 2층에서 망원경으로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때와 장소 구분 없이 타인의 삶을 감시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의 일상임을 드러냅니다. 비즐러는 그루비츠에게 드라이만을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루비츠가 모든 동독인들이 드라이만 같으면 우리는 할 일이 없다라고 반대했으나 비즐러는 건방진 예술가 타입이라며 감청을 강력히 제한하죠. 출세 지향형 정치가인 그루비츠는 크리스타를 노리는 문화부 강요 햄프가 드라이만 감시를 독촉하자 태세를 전환합니다. 비어있는 드라이만 집에 잠입한 비즐러와 요원들은
삽시간에 폐쇄회로 도청 장치를 집안 곳곳에 설치합니다. 스위치나 콘센트가 있는 벽체를 타고 연결된 라인들은 해당 건물 꼭대기, 넓은 다락에 결집합니다. 몇 시간 만에 24시간 감청본부가 들어서고 비즐러와 그의 부하 직원은 드라이만과 크리스타의 일거수일투족을 교대하며 면밀히 감청합니다. 이 시퀀스는 감독 입장에서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감청한 내용을 타이핑하는 게 전부지만 도너스 마르크 감독은 에피소드를 추가하여 감각적인 미장센을 보여줍니다. 헤드셋을 낀 채 타이핑하는 감청의 과정은 비즐러가 일부러 사건을 던지면서 스릴 넘치는 긴장의 구간을 거칩니다. 크리스타와 햄프의 밀회를 드라이만이 목격하도록 조작하는 장면이 대표적입니다. 크리스타가 생존을 위해 권력자에게 성적 부역한 정황을 확인한 드라이만은 비즐러의 예상과 달리 분노하지 않습니다. 귀가하자마자 욕실로 가서 소름 끼치는 햄프의 흔적을 씻어내리고 오열하는 크리스타의 고통이 나의 것으로 포착됩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는 드라이만은 조용히 그녀를 끌어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슬프지만 인류애적인 씬입니다. 감청 중인 비즐러 역시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고 의자를 끌어안습니다. 비즐러가 드라이만과 크리스타에 동화된 첫 번째 계기이며 이 작품의 명장면으로 꼽히는 씬입니다. 플로리안 henkel 폰 도너스 마르크 감독은 독일 통일 5년 전인 1984년 베를린으로 전 국민을 감시하는 감시사회로 관객들을 초대합니다. 오랜 시간 감청 임무를 수행한 비밀경찰이 예술가인 피감시인의 삶에 동화되면서 체제를 거스르고 인간의 존엄을 지켜낸다는 당시의 상엄함과 잔혹함을 상기하면 너무나 동화 같은 결말이죠. 슈타지 감청 활동에 대한 세밀하고 냉철한 방법론에 대한 묘사는 당시 전례 없던 시도였습니다. 2006년 개봉 당시 독일과 유럽 각종 영화제의 주요 상을 휩쓸고 미국 아카데미 외국어 작품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한국에도 2007년 개봉된 이후 호평 속의 시나리오집도 출간되었죠. 영화, 문학, 인문학 등 각계의 관련 논문도 다양하게 발표된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중과 학계 모두에게 수많은 질문과 논쟁거리를 준 작품이죠. 실제로 당시 동독에서는 민간인 사찰이 당연했습니다. 비즐러 역으로 유수의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은 동독 출신 비즐러 역 배우 올리 위헤도 사찰당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영화 후반부에서 크리스타는 슈타지의 억압에 못 이겨 드라이만을 밀고 한 후 감청요원이 됩니다. 율리 위해 역시 영화 속 이야기처럼 전 아내에게 감청당했다고 밝혀 논란이 있었습니다. 독일 유명 배우인 율리 위해를 비롯한 전체 출연진들이 거의 재능 기부에 가까운 작은 출연료로 이 작품에 참여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냉전은 끝났으나 여전한 지구 각지의 억압과 폭력을 폭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독의 감시사회를 세상에 알리는 타인의 삶은 반드시 제작되어야 한다고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도너스 마르크 감독은 수년간 깊이 있는 자료조사와 인터뷰 등을 통해 당시를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4년 넘는 시나리오 작업을 거쳐 독일 예술재단 등의 지원을 받아 200만 달러, 23억 원 정도의 제작비로 제작된 이 작품은 전 세계 20개 넘는 주요상을 수상하며 널리 알려졌습니다. 흥행 수익률은 제작비의 수십 배에 달했다고 하죠. 극 중 극, 신앙송, 연주 등 상호 텍스트성은 이 작품의 깊이감을 더하게 하는 예술적 장치입니다. 비즐러는 드라이만과 크리스타를 본격적으로 감청하고 매일 감청 보고서를 쓰면서 예술가들의 사랑과 낭만, 배려심과 의리에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건조하고 외로운 오직 사회주의 낙원을 꿈꾸던 그의 삶은 고위직의 위력과 부조리를 묵도하며 퇴색해 갔으니까요. 비즐러의 변화는 비어있는 드라이만의 집에 내려가 그의 일상들을 만지거나 침대볼을 쓰다듬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타인의 삶을 엿보면서 동경하게 된 이들이 갖게 되는 증후, 즉 팬심이 가득한 그의 행동들은 다시 유년기 아이가 된 듯 천진해 보입니다. 영화 타임의 삶에는 브레이트의 시를 비롯한 다양한 문학 작품과 클래식 음악, 락 음악, 극중극이 등장합니다.
상호 텍스트성을 통해 영화의 서사를 깊이감 있고 풍성하게 전달하는 문학적이면서 미학적인 접근입니다. 감독은 상엄한 체제 속 동독 문화예술인들의 예술적 고뇌와 삶을 표현하기 위해 여러 매체를 영화 안에 끌어다 놓았죠. 작품은 대체로 냉전시대 동독을 그대로 재현한 듯 삭막하고 건조합니다. 대사량도 적은 편이라 다큐멘터리 같기도 합니다. 대신 관객들은 시와 음악, 극중, 연극 등의 상호 텍스트성을 통해 영화의 정서를 만끽합니다. 이 작품이 동독 슈타지의 감시체제에 대해 다루는 첩보물 같아 보이면서도 예술 영화로 분리되는 이유죠. 브레이트의 시는 영화 초반 동독 정부에 의해 예술활동을 금지당해 수년간 칩거해온 연출가 예스카와 드라이만의 대화 장면에서도 등장합니다.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닌 예스카는 세상에서 잊혀진 자신을 매주 찾아오는 드라이만에게 감사의 의미를 담아 브레이트의 슈텔프를 위한 짧은 이야기들을 낭독합니다. 한때 화려하고 오만한 예술계의 스타였으나 이제는 다 의미 없어진 예스카의 회한이 와닿습니다. 이후 예스카는 자살을 선택하죠. 드라이만은 예스카가 생일 선물로 준 악보 선한 사람의 소나타를 연주하며 상실감에 빠집니다. 깊은 슬픔과 애도가 담긴 연주는 감청 중인 비즐러까지 눈물 흘리게 합니다. 이 영화의 또 다른 명장면입니다. 드라이만은 레닌이 베토벤의 열정에 감동해 혁명을 못할 것 같다는 말을 남겼듯이 이 음악을 듣고 감동하는 이는 선한 사람이다 라고 덧붙입니다. 어느새 예술가들의 삶에 스며든 냉혈 비밀경찰 비즐러가 선한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과정을 관객들도 묵도합니다. 도너스 마르크 감독은 이 장면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영화에서 드라이만이 직접 연주한 선한 사람의 소나타는 유명한 영화 음악가이자 작곡가인 가브리엘 이레의 작품입니다. 잉글리시 페이션트, 연인 등으로 널리 알려졌죠. 당시 30대 초반의 도너스 마르크 감독이 자신의 첫 장편 영화에 세계적인 작곡가를 섭외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선한 사람의 소나타가 이 영화의 세계관을 그리고 정서를 응축하고 있는 음악적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의도는 관객들에게 통했습니다. 지금도 영화 매니아들이 재해석한 연주가 유튜브에 꾸준히 올라올 정도로 사랑받는 영화 OST이기도 합니다. 예스카의 자살을 계기로 드라이만은 변합니다. 동독의 억압과 감시, 날로 심각해지는 자살 문제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게 되죠. 서독 슈피게이지 게재를 결정하고 몰래 동독을 방문한 슈피게이지 편집장을 통해 붉은 잉크를 사용하는 서독 타자기를 대여받아 비판하는 글을 기고합니다. 서독 슈피게이지에 대서 특필되고 동독 정부는 기고자를 색출하는 데 혈안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크리스타는 슈타지의 우울증 약을 상복했다는 꼬투리를 잡히고 배우의 삶을 끝내야 한다는 협박에 감청 요원을 자처하고 드라이만을 밀고 한 그녀는 자책감에 결국 삶을 놓습니다. 이미 비즐러가 손을 써서 드라이만은 무사하다는 것을 몰랐죠. 비즐러는 동경하고 응원해온 크리스타와 드라이만의 파국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합니다. 비즐러의 슬픔과 허탈함이 가득한 표정이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아울러 관객들은 동독의 자살률이 날로 높아지는 이유를 비로소 체감합니다. 가장 가까운 이를 밀고 한 자책감과 더 이상 꿈을 꾸지 못하는 감시사회에 대한 절망감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 통일 독일 시대가 왔습니다. 비밀경찰 슈타지는 역사 저편으로 사라졌죠. 드라이만은 크리스타가 영화 초반에 공연했던 사랑의 얼굴들을 관람합니다. 같은 작품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전혀 다른 프로덕션입니다. 크리스타가 떠올라 차마 더 볼 수 없었던 드라이만은 크리스타를 죽게 만든 햄프 전 동독 장관을 만납니다. 서로 다른 의미에서 크리스타를 추억하는 적대적인 두 남자. 드라이만은 오랜 세월 품었던 의문을 햄프에게 전합니다. 왜 자신은 감청하지 않았냐고 묻는 드라이만을 어이없게 응시하는 햄프의 표정에 관객들도 실소하죠. 햄프가 알려준 대로 드라이만은 당시 살았던 집의 스위치 케이스를 열고 엄청난 도청 장치들을 끄집어냅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오랫동안 도청받고 비호받고 있었음을 비로소 깨닫는 순간입니다. 드라이만은 분단 시절 기록 보관소에 찾아가 그의 삶이
세밀히 사찰된 기록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갑니다. 당시의 숨소리까지 기록된 사찰 보고서에 기가 막히면서도 크리스타의 흔적이 반갑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서도 슈피겔지의 무기명으로 동독의 자살 사태를 제보한 글을 쓰던 과정은 모두 가짜로 기록된 사실을 확인합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감청한 HGWXX7의 비호였죠.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 확인하지만 드라이만은 더 이상 추적하지 않습니다. 2년 후 드라이만은 크리스타가 죽은 후 한 편도 쓰지 못했던 작품을 드디어 발표합니다. 선한 사람의 소나타라는 자전적 소설입니다. 가난한 전단지 배달원으로 살아가는 비즐러는 서점에 걸린 드라이만의 신작 소식을 보고 반가운 마음에 들어가 책을 펼치죠. 감사한 마음을 담아 HGWXX7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라고 쓰여진 저자의 글귀를 확인합니다. 영화의 엔딩은 무심하게 툭 던져놓듯이 무덤덤하지만 진한 여운을 남깁니다. 줄거리를 다 알고 보아도 매번 코끝이 찡해지는 명장면의 대미입니다. 드라이만과 비즐러의 오랜 우정과 연대가 담담하고 격조 있게 표현되어 오랫동안 먹먹함을 간직하게 됩니다. 인간에 대한 예의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영화 드라마 연극에서 활약 중인 손상규 배우가 직접 한국 정서에 맞춰 각색하고 연출한 연극 버전은 또 다른 측면을 부상케 합니다. 2024년 11월 말부터 이듬해 1월 말까지 LG 아트센터에서 상연되었죠. 영화와 비슷하면서도 연극성에 기반한 창의적인 시도들에 넋을 잃게 됩니다. 연극은 영화 속에 가득한 상호 텍스트성을 연극적으로 해체했습니다. 블랙박스 같은 검은 무대 양쪽에 늘어선 몇 개의 의자와 작은 소품이 전부인 무대에서 영화 속 장면들이 모두 구현되고 해체되어 재조립됩니다. 초반 도청과 감시에 열을 올리던 비밀경찰의 분주함은 거대한 그림자 놀이를 통해 위협적이며 동화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비즐러가 직접 감청하는 장면은 드라이만과 크리스탈을 실제로 비즐러가 따라다니면서 밀착 케어하는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마지막 드라이만이 집안 곳곳에 설치된 감청 장치를 확인하는 장면은 영화 그 이상으로 강렬하죠. 천정에서 가느다란 뱀들이 또아리를 틀며 우수수 쏟아지듯 감청 라인이 쏟아져 내리는 방식으로 감청의 공포를 표현했습니다. 객석에서도 탄성이 절로 나오는 작품의 하이라이트입니다. 110분 동안 숨 쉴 틈 없이 뛰어다니며 1인 다역을 하는 배우들과 호흡을 함께 하다 보면 객석은 어느새 80년대 동독이 되어 있습니다. 공포와 연대, 감동을 체험하는 감각의 장입니다. 영화가 건조하고 담담하게 깊은 심도로 동독의 정치사회 문화를 체험하도록 이끈다면 연극은 좀 더 즉각적이고 감각적입니다. 무대 위 배우들이 직접 관객에게 손을 뻗어 함께 팔짱을 끼고 감시사회를 질주하는 느낌입니다. 영화보다 확실히 더 직관적이죠. 창의적인 무대 예술과 배우들의 동선과 함께 호흡하는 액팅을 통해 실감 현장을 만끽하게 합니다. 영화가 지적이라면 연극은 감각적으로 연대의 실체를 경험하게 합니다. 연극이 끝난 후 커튼콜에 기립박수하며 옆자리, 이름 모를 관객들과 눈인사를 나누게 하는 작품이죠. 객석을 나선 후에도 이 화합과 연대의 감각을 더 연장하고 싶어 많은 관객들은 로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서로 감동과 감상을 공유하는 시간들은 비즐러와 드라이만의 연대, 전혀 다른 입장의 이질적인 사람들의 화합을 떠올리게 합니다. 친구와 적을 구별하지 않는 갈등과 해소를 동시에 포용하고 해체하는 데리다식 우정의 연대를 체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타인의 삶은 중의적이죠. 감청과 감시로 시작되었으나 이해와 배려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감시와 감청은 억압과 폭력을 정당화하려는 파시스트들의 가장 손쉬운 도구입니다. 이는 곧 거짓과 가짜 뉴스로 확장됩니다. 민중을 호도하고 폭력적 주체로 돌변하게 만들죠. 영화 타인의 삶은 폭압에 부역하는 비밀경찰이 예술의 힘으로 무력화되는 과정을 담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타인과 자신에게 인간으로서 예의를 다하고 정체 모를 분노를 지향하고 예술과 문학을 일상화하다 보면 어느새
세상은 또 안정된 자유의 상태에 이를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